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 일부는 고객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예금주에게 인출을 맡기 시작하면 그건 그 후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는 크렘린이 감당 못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올리가르 중 한 명이 공개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은행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왜 이니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는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특정 목표를 조용히 선택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도 푸틴에게 등을 돌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우크라이나 군대에 도시로 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푸틴은 다시 한번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을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쌤이고 여러분은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뱅크런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국영은행 일부가 붕괴 직전이며 올리가르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서 크렘린에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올리가르히 올렉 데르스파스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베리스가 무너지면 러시아 은행 시스템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짧은 클립을 듣고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와일드베리스 파산은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 100만을 빚지면 당신의 문제지만 은행에 10억을 빚지면 은행의 문제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10억이 아니라 수십억의 빚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 예금자들에게 조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모두 성인이니 스스로 알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여기 모든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러시아의 5개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합쳐서 270억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전년도에 빌린 금액보다 53%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채 중 약 180억 달러는 단 한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와일드베리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 창고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와일드베리가 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채는 건전한 회사가 져야 할 수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를 경제 위험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일드베리 창고들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말 그대로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은행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의 최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VTB가 고객들이 자신의 자금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은행의 계좌를 가진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은행 측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으로 네트워크 혼잡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푸틴이 전쟁 자금이 필요해 사람들이 돈을 맡긴 은행들에서 그 돈을 끌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와일드베리스가 빚진 180억 달러 기억하시죠? 그중 100억 달러가 바로 이 은행 VTB에서 나온 대출입니다. 그 은행이 러시아인들에게 오늘은 현금 인출 말고 내일 오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와일드베리스 공격이 시작되기 전 이미 이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 창고들을 공격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 전선 물류 타격 등 다른 이점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점은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음 영상에서 파이어포인트 CEO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의 로키드 마틴과 같은 전쟁 중 설립된 대형 방위 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 창립자가 이 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와일드베리와 오존을 끝장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요 델타의 핵심 대출자이기 전략은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선 이것부터 잠시 멈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일드베리와 오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대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면 이는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VTB를 와일드베리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와일드베리스의 7천만 고객 전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천만 명 정도의 와일드베리스 고객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VTB는 수죠. 그리고 이제 수조 루블의 대출금이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상생활의 혼란입니다. 게다가 수만 개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기업들은 세금으로 이 군대와 이 미치광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제국주의 야망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오존이 와일드베리스를 따라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우크라이나의 공격들은 크렘린의 은행 계좌, 즉 크렘린의 예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클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위 관리들이,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팹캐스트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이 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면 계획을 비밀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무엇을 노리는지 더 놀라게 될 테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은행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일도 돈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즉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은행 위기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그 신뢰가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국영은행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바, 즉 러시아 내부의 은행 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주요 방산 기업의 CEO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위기는 러시아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어 크렘린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 공격들로 인한 손실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죠. 푸틴도 그 돈을 세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가 의존하던 석유 수출을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전직 와일드베리스 판매자였던 러시아 여성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해요. 와일드베리스는 환불도 안 해주고 인출도 막았어요. 대출, 빚, 직원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해고도 고민 중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죠? 그게 다예요. 이달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끝장이죠. 정말 지옥이에요. 세금이요? 대체 뭘로 세금을 내라는 거죠? 난 세금 안 낼 거예요. 꺼져요. 대출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내 문제에 신경 안 쓴다면 이제 나도 은행이나 다른 것들의 문제에 신경 안 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더 많은 군인을 구걸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거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구걸하는 건 푸틴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내도 공개적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유럽연합에 구걸하고 있죠. 참고로 이 이야기는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수년 동안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서방,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걸고 평판 훼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23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녀는 2022년 6월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녀는 유럽연합 국가들로의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공개적으로 유럽연합 법원에서 제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금지 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자신이 왜 제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진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전부터 내려온 러시아식 변명입니다. 러시아 엘리트와 정치인들은 러시아 내 문제를 계속 서방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을 서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서방 대학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 아내들까지 서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모두에게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EU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가 서방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영상 장면입니다. 그는 뉴욕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티셔츠를 입고 미국 회사인 애플워치를 차고 물론 이 모든 걸 아이폰으로 하면서 서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방 제품으로 치장한 채 나는 서방이 싫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재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불행하게도 올리가르이들은 실제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제재가 올리가르이들에게 압박을 줘서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고 전쟁을 멈추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인 점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푸틴의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전쟁에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한 젊은 남성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도시로 와서 푸틴 지배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들어보시죠. 저 미하일 다닐로비치 시니치는 2007년 12월 9일에 태어난 러시아 연방 시민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새로운 총사령관인 미하일로 드라파티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대표하여 저와 제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친푸틴 성향인 부모님을 제외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을 대표해 우리 도시의 해방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꽃과 우크라이나 국기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이자 KGB를 떠난 후 정치 경력을 시작한 곳입니다. 떠났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KGB를 떠났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KGB를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 3번이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조직을 떠났다면 매번 반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바꿉니다. 실제로는 떠난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영상에서 다룹니다. 이 영상으로 돌아오면 푸틴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 아니라 러시아 배우들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푸틴에게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푸틴을 대통령으로서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실 푸틴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클립을 들어보세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레샤입니다. 저는 연극과 영화 전공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 대통령이길 원치 않습니다. 정부 전체를 해산하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TV는 보고 싶지 않고 제 노래를 듣고 싶어요. VK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VK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쓰고 싶어요. 그게 더 좋아요. 네, 저는 준머예요. 저는 거의 투표하러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크림반도 문제로 가장 친한 친구와 멀어졌다고 하셨어요. 크림반도 때문에. 저는 크림반도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크림반도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제 또래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제 친구들은 다 떠나거나 충격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이제 이런 압박이 실제로 푸틴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말이 안 됩니다. 러시아 경제나 그가 느끼는 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손실을 겪어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재자가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을 것 같으니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다고도 하고요. 정말로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푸틴은 전쟁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터뷰하며 전쟁의 끝에 대해 말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점과 푸틴이 곧 휴전에 동의하기 원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인터뷰 클립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에서 젤렌스키는 크림반도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되찾고 싶은지 아니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러시아와 어떤 형태로든 휴전에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말은 크림반도가 다시 논의 대상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죠. 아직 아닙니다. 두고 봐야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은 우리의 영토, 역사, 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맹국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외교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휴전은 사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대규모 동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50만 명의 새 병사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명령이 아니라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달 1000명가량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푸틴과 마지막으로 언제 직접 또는 간접 대화하셨나요? 직접적으로는 제 생각에 2019년에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했고 2020년 N 몇 번 통화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와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 휴전에 만족합니다. 반면 푸틴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해 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토를 요구해야 하는 쪽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가 이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휴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싸움을 멈출 수 있으며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러시아인이 죽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죽는지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같은 인터뷰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젤렌스키가 전쟁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직접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작년 초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밀리고 전선에서 계속 후퇴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병력 부족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선에서도 러시아 군인을 공격하고 있으며 푸틴은 매년 많은 군인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두고 있는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전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고 싸우기보다는 휴전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6개월마다 변한다는 점을 이해했고 기술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군사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바꿉니다. 오늘날 이 드론들은 전장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달에서 6달 후에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매 순간 강해져야 하고 기술을 바꿔야 하며 더 빨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푸틴보다 더 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고 사람보다 기술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동원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초기 징후들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동원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9월 말 러시아 선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를 예상하지만 선거 전에 국민의 불만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촉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선거 직후 동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준비가 진행 중인 징후도 보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학들은 남성 지원자 입학 절차를 공식적으로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푸틴의 동원 발표 시 이들이 동원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 특히 러시아 남성들은 이미 동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탈출구를 찾거나 푸틴이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아예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르메니아나 러시아 국경 인근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푸틴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병사를 얻으면 자국민을 강제로 전쟁에 보내는 데 대한 국내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이후로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러시아 로즈네프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로즈네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원하면 언제든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만 해당되는 위협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법과 무기 개선,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협입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한국도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물론 미국 정보기관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저희 뉴스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흥미로워집니다. 푸틴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병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1억 3천만 명이 거대한 나라니까요. 게다가 북한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사실 30만 명, 많아야
50만 명 정도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릴 경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클립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세요.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9월 21일 선거가 끝난 후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동원령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국 내 여론을 두려워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10월 초에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물류, 무기, 휘발유, 디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이 그의 침략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가 동원령을 내리면 그건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에게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는 3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동원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가 동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 그는 이 문제로 국내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가, 저는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그의 국민들은 동원에 반대하고 상당수가 전쟁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그들을 빨리 훈련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장에 내보낼 것이고 대부분은 훈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은 단순하며 이미 실행 중입니다. 러시아 군수 지원과 전선에 러시아 병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한 일들이 이 전략의 예입니다. 7월 28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맨 정유소 2곳을 타격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260만 톤의 휘발유와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러시아가 정유소를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수리 전까지 정유소는 석유를 정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유소와 수리 문제를 보죠.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워낙 많이 타격하고 있어서 러시아는 아주 특이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정유소를 한 번에 수리할 자원이 없으므로 어떤 정유소를 먼저 복구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유소부터 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와일드베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가 랴잔의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물류 허브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와일드베리스가 보유한 네 번째로 큰 창고인데 지금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부에 있던 제품들은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이 회사의 물류망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준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는 실제로 군대도 포함됩니다. 이제 이런 공격들로 러시아 일상에도 2차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주요 러시아 및 국영 기업들조차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철도공사입니다. 이 문제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는 매우 넓은 나라이고 물자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철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사람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도 운송합니다. 그리고 연료 위기 때문에 군사 물류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러시아 군대는 러시아가 확보할 수 있는 연료를 항상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군대가 전선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는 연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이런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특별 군사 작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원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로스토프나도누 시와 지역의 관계자 여러분, 혹시 우리 드론 경보 시스템이 언젠가 작동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새벽 2시에 휴대폰 옆에 앉아서 문자 메시지가 올지 안 올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특별 군사작전 구역은 혼란스럽고 엉망입니다. 경보 시스템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민간인들은 평화롭게 자다가 폭발 소리에 깹니다. 우리의 긴급 경보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로스토프 지역의 미하슈니코브스키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곳의 경보 시스템은 매일 아침
7시 40분쯤에 울립니다. 3번 울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방공호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방공호들은 잠겨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진행하고 있는 와일드베리 창고 공격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영향을 받는 많은 러시아인들, 즉 손실을 겪어서 고통받거나 오리나우로 물건을 주문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그들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분석해온 러시아 전쟁 블로거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인 이고르 디미트리라는 사람의 발언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국민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단지 의사 결정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서도 국민을 배제했습니다. 이제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쪽은 러시아 지도부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두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를 비난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 지도부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쁜 소식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국민들은 가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인들은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원인이 우크라이나임에도 지도부가 거짓말하는 걸 알기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몰라 지도부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일을 러시아 지도부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푸틴은 이를 매우 만족스러워할 겁니다.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운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려 합니다. 러시아 선전가들이 러시아에 불리한 모든 일들 때문에 생방송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정말 좋은 영상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미국 상원은 린지 그레이엄의 러시아 제재 법안을 진전시키는 안에 찬성 86표, 반대 12표로 표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마 양당 합의에 가장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꽤 좋은 결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투표 중 상원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 주요 구매자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대한 새 제약도 도입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매우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을 때마다 러시아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크라이나나 미국과 협상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불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엔 바이든의 전쟁이었지만 이제 트럼프의 전쟁이 됐습니다. 우리는 채택된 법의 뉘앙스와 아직 채택되지 않은 법, 논의 상황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 상원은 제재 법안의 추가 심의를 절차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차적이든 아니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차이인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트럼프식 논리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이것은 외교관계 단절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달러권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달러는 없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달러권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만 대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빨간 버튼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에게 빨간 버튼을 주겠지만 그는 누를지 여러 번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석유를 사는 쪽이 누구냐고요? 사실상 중국입니다. 그건 다른 속도죠. 우리가 그가 버튼을 누르지 않게 기도해야 하나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빨간 버튼을 안 누르길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핵지옥이니까요. 그들은 완전히 미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통과시켜서 여기 있는 미국인들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몰수해야 합니다. 전부 다 완전히 몰수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에 대응해서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겁니다. 경제적, 외교적 관계 모두요. 대사들도 내쫓아버리고 대사관도 닫고 그들의 사람들도 추방해버릴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강경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네 목을 조르면서 얇은 관으로 숨쉬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넌 조용히 계속해.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지금 러시아 TV의 좌절감은 마치 조율된 반응처럼 보입니다. 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러시아 국영 언론 전체가 비슷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크렘린이 직접 승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 신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조만 다를 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오늘 러시아 신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러시아의 좌절감, 러시아의 실망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거나 러시아의 우호적인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른바 앵커리지 정신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때는 미국 관리가 아니라 러시아 관리들만이 앵커리지 정신을 거론했지만 그럼에도 오늘자 사설에서 노바야 가제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앵커리지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여기에 모스크바가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젤렌스키가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영토 주장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문서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힘을 가진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앵커리지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모스크바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제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시 말해 크렘린은 여전히 누군가가 키이우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압박과 설득의 주체가 될까요? 2년 뒤에 트럼프 후임자여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미국 대선 결과 예측도 어렵습니다. 유럽인가요? 유럽은 2022년 이전에도 모스크바의 우려를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스크바가 가까운 동맹국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와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당국의 과제는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려 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 클립 마지막에는 지난 영상과 연결되는 흥미로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푸틴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토카예프가 공개적으로 푸틴에게 전쟁 중단을 직접 요구한 장면입니다. 푸틴은 예상치 못해 매우 불편해 보였고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전 소련 국가의 대통령 옆에 앉아있으면서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것이 카자흐스탄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메시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조율했거나 심지어 지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시진핑을 대신해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러시아 언론이 현재 보도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동맹국들이 푸틴을 외면하는 이유이며 푸틴은 그 변화를 알아내야 합니다. 자, 실제 예시가 있습니다. 전직 네이비실 척 파르가 곧 분석할 전선의 흥미로운 영상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전선 보도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채널 지원을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보답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거꾸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저희가 베이직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멤버가 되시면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희는 매일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독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고 영상에 나오지 않는 세부 사항에도 많은 시간을 씁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않는 내용도 다룹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척 파루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전방 영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립니다. 베이직스 인사이더의 큰 장점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아 알고리즘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우리 콘텐츠를 밀어주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주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루지 못했을 이야기들도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갈등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검열되지 않은 확장 보도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멤버십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현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수익은 변동이 심하고 영상이 추천되었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구축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보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분석에 관심 있으시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을 방문해주세요.
참고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앱을 사용 중이시라면 앱스토어가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휴대폰의 브라우저에서 저희 채널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에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항상 많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다시 초기 전쟁 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뉴스 리포터가 러시아 탱크 촬영을 시도 중입니다. 저도 이 장면이 기억나요. 중요한 안전 팁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당신이 표적입니다. 알겠죠? 당신은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됩니다. 알겠죠? 구멍을 보면. 그리고 이 남자는 신의 은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겨우 25cm 정도 빗나갔죠. 그게 건물 모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요. 다시 창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창문 가까이에 절대 가지 마세요. 항상 뒤로 물러나세요.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제 머리를 내밀려 하네요. 이 사람이 아직도 전쟁 특파원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양쪽 모두에서 기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쪽이 훨씬 더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표적이었어요. 어떤 차량을 탔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겠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자전 장비, 그러니까 드론 교란 장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안테나 많은 차량을 타면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는 베벌리 힐빌리 가족처럼 보여서 오히려 잘 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인데 젤렌스키가 실제로 여러 번 전선에 나갔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는 바흐무트에도 있었고 쿠피안스크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나는 대통령이 거기 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는 배짱이 대단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푸틴이 왔다고 하지만 알잖아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좋아요. 다음이요. 저도 알아요. 최근에 리액션 안 했으니까요. 모두가 봤지만 저는 당신 반응이 궁금했어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건 미사일이 남긴 증기 자국이에요. 여기서 미사일 2개가 지나가죠. 이 장면이 정말 좋아요.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 휴스턴, 모스크바 발사했습니다. 좋아요. 방금 본 첫 번째 증기 자국은 그건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게 미사일이 놓친 드론이에요. 하지만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대공 시스템이 추적 레이더를 켜고 있다는 게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사일은 아마 레이더가 표적을 잡은 상태에서 발사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 미사일은 옆 목표물에 락온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확실히 사람이 쏜 맨패드였어요. 즉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맨패드가 그런 건 아니지만 90%는 적외선 유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같은 드론에 락온을 시도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의 교전 가능 범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발사했을 때 그게 위로 올라갔어요. 적외선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갔어요. 저게 뜨겁다. 그런데 그게 마침 불타고 있는 정유소였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실제로 그 연료를 맞췄어요. 석유 저장 구역이었죠. 그래서 저장 탱크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러시아의 자책골이었죠. 그래요. 정말 미쳤네요. 엄청 컸고 역사책에 남을 거예요. 그래요. 이건 밈이에요. 맞아요. 같은 공격입니다. 단지 더 멀리서 본 장면입니다. 좋아요. 이곳은 붉은 광장에서 15km 이내에 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의 남동쪽 구석에 있습니다. 마일. 좋아요. 러시아 방공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스크바에는 2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대도시권에는 64개의 지대공 미사일 단지가 있습니다. 28개의 미사일 방어 단지가 브랜스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북쪽 별장이자 크림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보호하던 방공망의 3분의 1, 이 푸틴의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환되어 배치된 것입니다. 그것이 독재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저것이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보아하니 지뢰를 밟은 것 같아요. 차량 중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연기 자국 안에 있군요.